대선이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종교사회 원로 20인이 여야 후보들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선판 정치 원로의 시각으로 조금 넓고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모시고 싶었는데요. 아쉽지만 전화로 먼저 연결합니다. 이상돈 전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뭐 지금 잠시 전에 이재명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가 네. 대통령 임기 단축 통합정부 구성 합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선판이 네. 계속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대선판 총평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 대선은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한 분위기인데도 막상 그 야권이 이렇게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 가장 큰 이유는요? 뭐 양쪽 후보들 두 사람이 좀 개인과 주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선뜻 처음부터 지지를 못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선거에 대한 피로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에 대한 피로감. 네, 너무 지연됐죠. 뭐 경선 처음부터 이게 뭐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네, 길어도 그런 것 이게 같습니다. 좀 뭐 희망적인 얘기가 자꾸 네, 나오면 모르겠는데 서로 처음 우리 이상돈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양쪽 후보의 주변 이야기들이 계속 그렇죠. 반복되니까. 내가 집으로 뭐 반년 이상 지나간 겁니다. 예. 오늘은 또 뭐 어떤 녹취록이 나올까가 궁금할 정도로 네. 녹취록 쪽대본 대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녹취록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자, 먼저 최대 변수로 얘기됐던 게 단일화였습니다. 야권 단일화 문 닫혔다 보는 시각이 많은데 문 닫힌 거죠? 저는 뭐 이게 이미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네네.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 그러면은 네. 지지율이 비슷해야만 뭐 단일화 논의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냥 1, 2, 3등에서 보면은 또 1, 2등보다 떨어진 3등이라면은 그 네. 3등 후보가 2등 후보와 연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대세를 반전할 수 있지만은 그런 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저 안철수 후보가 지난 10년 동안에 너무 단일화 같은 거에서 정말 좀 피로감도 좀 많이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저같이 안철수 후보하고 직접 겪어본 네, 직접 사람들은, 겪어보셨죠. 예. 네, 그래서 안철수라는 사람과 협의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 아는 바가 있죠. 그래서 저도 국민의당 같이 했던 장준영 변호사가 네네. 국민의힘의 위원장이죠. 그렇죠. 이런 재밌는 말을 했죠.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은 상대방이 안철수와 단일화 협상을 하도록 하라. 그런 선거에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단일화가 하게 되면 그거 하다가 양쪽이 완전히 진이 빠지고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득본다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뭐 진짜 거진 수렁에 빠질 뻔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온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나온 거다. 네, 나온 거예요.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중앙 동아일보에서 논설위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단일화하라 그러고 공동정부를 세우라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니 가서 보쌈이라도 해와라 이렇게 논설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안철수 후보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함부로 하는 소리다. 너무 모르는 거죠. 그냥 신문사에서 컴퓨터나 들여다보고도 글을 쓰니까 그런 글이 나온 거고 또 그렇게 신문사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라는 데가 거기에 굉장히 휘둘립니다. 그 조중동 신문한테. 그렇죠. 뭐 아침에 그거 보고 정한다. 그거 메시지 보고 정한다. 그러니까 단일화 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데 정작 안철수라는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브레이크를 세게 건 거죠. 근데 이제
예.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또 국민의힘이 내분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지율이 마지막 번에 지금도 좀 말이 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차이가 많았던 격차가 확 줄지 않았습니까? 그거밖에 이유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철수 수렁에 빠져서 그 지지율을 까먹은 거죠. 아, 그러면 오히려 지금 단일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까먹었고. 네, 저는 손해봤다고 봐요. 손해봤다. 네,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그 표라는 게 네. 국민의힘으로 온전히 가지 않습니다. 반도 안 갑니다. 아. 저는 반도 안 가고 한 3분의 1 정도는 고유표가 있어요. 제3, 그러면 기권하든가 제3 후보를 찍는 표가 있고 그 밖에는 뭐 좀 양쪽에 비슷하게 해서 갈라서 온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지지율이 10% 미만이면은 사자 구도나 다자 구도나 양자 구도나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쓸데없이 단일화에다가 목을 매다가 뭐 완전히 지지율을 좀 까먹어서 민주당이 해볼 수 있게 됐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럼 단일화 결렬이 오히려 더 이상 단일화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단일화가 결렬된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이걸 좀 빨리 해결했으면 더 도움될 뻔했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말하는데 휘둘려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다시 윤핵관과 이준석 후보 간에 지금 뭐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완전히 전면화되진 않았지만 소위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또 외부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 근데 뭐 이번에 특히 그 단일화 문제는 아마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뭐 단일화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외부에서 그렇게 여론 압력도 아니죠. 그 신문에서 이렇게 뭐 칼럼 쓰고 바람 잡아서 거기에 휘둘린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네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좀 이 말 들었다가 저 말 들었다 해서 좀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공들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뭐 꼭 단일화를 하자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당제를 고리로 해서 연대한다. 국민통합정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법륜스님 여러 뭐 인사들이 한 20여 분 정도가 과거에 뭐 안철수 후보의 이 멘토이기도 했고 뭐 이랬던 분들이 이 국민통합정부 관련된 제안을 했는데 이거 무슨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에 그 원로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취지는 당연히 맞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 정치에 실현될 수 있느냐 그것도 별개 문제죠. 별개 문제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반드시 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말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더라고요. 형식상 내용이.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했는지 또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뭐 결선 투표니 뭐 중대 선거구 특히 기초 단체 의원들의 중대 선거구. 네네 3인 이상 뽑도록 해야 된다. 네, 뭐 개혁하겠다고 성급하게 이제 요청까지 했는데. 네네. 뭐 그런 것은 뭐 자기들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보여준 것은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또 어디서 어느 정도 진실성인지 모르겠는데 뭐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를 뭐 의식해서 한 게다 하게 되면은 그건 또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리도 없고 지지해봤자 제가 논의에 말씀드리지만 효과가 없어요. 또 호남 유권자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굉장히 좀 많다고 봅니다. 네네.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발표했던 약속과는 배치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재명 후보는 재산세, 종부세 이거 네네. 인하하자. 인하하겠다 이렇게 하고 뭐 재건축, 재개발도 다 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 노선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네. 모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도 뭐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의식하고 우리가 이런 거 한다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오면은 난 그 네. 자체가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네네. 이게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자,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도 그 다당제를 통해서 안철수와 심상정을 살리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단일화를 추진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추정은 해보는데 오늘 그건 그렇고 이재명, 김동연 대통령 임기 단축 그래서 제7공화국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는 뭐 조금 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번 대선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저는 김동연 후보 전 부총리의 그 철학이랄까 정책 같은 것은 현재 이재명 후보가 과거 이재명 말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네네. 변화된 모습과는 굉장히 일치하죠. 네. 공통점이 많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움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움이 또 될 거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아직 뭐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만일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의미입니다. 심상정 두 후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 사실 뭐 지지율로 보자면 뭐 김동연 후보에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김동연 후보는 지지율로 보자면 1%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될 관계없이, 거다라고 예상하는 네, 이유는요? 김동연 그 전 부총리가 예. 경험도 있고 네. 또 말하자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초기 부총리였지만은 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 좀 안 맞아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그랬죠. 또 돌이켜 보면은 김동연 부총리 주장이 다 맞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 이 노선대로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뭐 부동산이가 뭐니 했으면은 네. 뭐 재개발 공급인이 여러 가지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왔겠죠. 네. 그런 면에서 뭐 김동연 전 부총리는 지지율에 관계없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내공 지금까지의 어떤 철학 그리고 또 그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시장을 존중했던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재명 후보한테는 잘 어울린다.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자, 아까 잠깐 정치 원로들 제안한 거를 보면 뭐 국회 추천 책임 총리제 이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과 뭐 딱 맞진 않지만 비슷한 취지의 제안들이 정치개혁안과 좀 맥락이 비슷하게 맞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 국회 추천 책임 총리제와 관련해서 그거는 본인이 대통령 됐을 때 국무총리 인준 안 해주 내가 임명하려고 하는 국무총리 인준 안 해주려고 하는 폭거를 미리 지금 땡겨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국회 추천 책임 총리제는 뭐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좀 사실 그 대통령제하고는 좀 어울리지가 않죠.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 국회의 다수 의석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건 더 이상 대통령제가 아니고 네네. 이른바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라고 봐야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과연 개헌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개헌이 안 되더라도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겠다. 뭐 네네. 그런
뜻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자유지만은 그런 과거에 관계없이 네. 대통령 당선돼도 최소한 2년간은 국회에서의 안정의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야말로 더 절실한 그런 그 통합정부 수립, 네. 국회와의 어떤 협력이 더 절실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후보 후보거든요. 아닙니까? 네,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20인 원로들 말씀하신 거는 네. 그걸 윤석열 후보가 새겨들어야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 정부를 해야 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도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통합 정부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일거에 내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이후에 정부 운영에는 더 도움이 되는 말씀일 것 같은데 하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예. 우리 이상돈 전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후보 중앙대 법대 은사이기시기도 하고 종종 네네. 이재명 후보랑 소통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조언해 주시는 걸로 들었는데 이 가장 중요하게 조언하고 계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아니 제가 조언이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잘 하라고 이렇게 심정적으로 뭘 해도 이렇게 시장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따뜻하게 과거에 그땐 정이 있으니까 네네. 하는 것이고 저는 근래 들어서는 그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정권 교체 심판론에 시달리느냐. 네네. 거기에 대한 좀 교훈을 얻어서 자기가 대통령 되려면은 그 문정부가 왜 이렇게 심판론의 대상이 됐는가 좀 깨달아야만 된다. 그래서 매사의 어떤 정책을 이념화, 말하자면 이데올로기화 했기 때문에 문정부가 적을 많이 만들었고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좀 실용주의적으로 그다음에 좀 진보 개혁을 그 길을 가되 시장을 존중하는 등 이른바 그 연구소에 있었던 제3의 길 같이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는 게 옳다. 또 그래야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되더라도 잘 할 거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피력을 하고 그랬죠. 그래도 은사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실용 정부를 계속 실용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